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안민 포럼은 제가 예전에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아침에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셔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뭐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타이틀은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뭐 어제 새벽에 관세 폭탄이 터진 바람에 사실은 뭐 지금 미국도 난리예요. 우리만 난리가 아니라 미국 내부도 언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은 이제 미국도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폭스뉴스 정도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 교수님도 오셨네요. 회원이세요? 네, 그럼요. 전 국가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쭉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오래 갖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밥을 먹었더니 혹시라도 이에 뭐가 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한번 입을 더 헹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페이지 나오는 거까요? 좀 도와드릴게요. 이걸로 됐다. 뭐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뭐 그 원벨트 언론 다 아시고 이것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미국이 왜 중국에 대해서 견제심이 그렇게 발동하고 있냐는 이 표 하나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미국은요 해양 국가예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것이 1660년대 영국이 이제 그때는 대서양이 전 세계였으니까 대서양을 제패하고 그 이후로부터 쭉 이어오던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기도 굴기를 하면서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는 미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엔티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막고 거기에서 거부적 억제를 하겠다 하면서 핵심인 게 사실은 이 인접에 무슨 저기도 있지만 미사일이에요. NTC 발리스틱 미사일.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둥펑 21은 어디까지? 타이완과 필리핀 근해까지 오는 미군 항공모함을 때리는 거고요. 둥펑 26은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의 미국 테리토리이기도 하고 핵심 시설인데, 둥펑 21은 이미 이제 실전 배치가 완료됐고 둥펑 26도 곧 완료됩니다. 요즘 무기 체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옛날에는 좌표 찍고 GPS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미사일 자체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항공모함 같은 거는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은 이렇게 발리스틱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좌표로 날아가는 거니까 못 추적하겠지 하는데, 미사일 자체에서 추적 장치가 있어요. 항공모함처럼 생긴 거를 인식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이 일대에 가면 미사일 자체에서 레이더 같은 걸 쏘면서 항공모함처럼 생긴 걸 추적을 해서 진짜 위험한 거죠. 아무튼 또 그걸 하기 위한 제밍 기술과 회피 기술도 항공모함에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속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이것과 함께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미국은요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70년대에 관계를 맺고 그때는 뭐 소련으로부터 떼기 위해서 했지만 중국을 대륙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근데 중국이 1대1로를 이야기하면서 뭐냐 해양 세력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견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뭐 그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항상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로 이렇게 보면서 외교도전을 식별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미동맹과 주변국 협력, 글로벌 정책, 경제외교 이렇게 쭉 추진해 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나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PPT를 만들었는데 이 PPT는요 사실 당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당시에 어딘가 삼정 KPMG에서 만든 PPT예요. 처음에 발표할 때마다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 사실은 그간 관세도 뭐 처음에 25% 먹인 데다가 다시 10% 낮췄다가 상호관세 먹인 데다가 이렇게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자기가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것을 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뭐 약간의 혼란을 주긴 했지만 다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거래 기반의 동맹관계 당연히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적대설이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국가하고도 협상 가능하다는 것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 분쟁 연료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거고요. 전략 지역의 패권 도전국을 경제하는 것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가급적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왕위가 모스크바에 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러시아의 협력보다 중국이 러시아한테 무언가를 제안한 것 같고 그 결과 러시아가 더 버티기로 나갔고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은 지금 틀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뜻대로 안 가지만 일단 트럼프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친이스라엘 기조 가고 있고 전쟁 종식하려고 하고 있고 뭐 통상 관련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게 다 그때 발표된 내용인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쟁 종전 협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너무 미국의 요청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무장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끊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끊으면서도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서 좋은 거래를 했다. 굿딜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제안하는 조건은 굿딜이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도 배딜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자기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자지구 협상 역시도 뭐 1단계 협상이 1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그때 2단계 협상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마스는 이 지역을 놓고 싶겠습니까? 안 놓으려고 하죠.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 나타나는 건데 하마스도 인질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요? 자기들이 잡아갔다가 분산했지만 전쟁하는 통에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가 식별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오는 건데 이게 왜 안 올까를 분석하다 보니까 하마스도 전체 인질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휴전협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인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인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으면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데 전쟁 종식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새롭게 요즘 부상하고 있어서 이거 정말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이 후티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후티를 세게 때리고 있는 거는 이란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후티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은 이란을 때리기 위한, 이란을 길들이기 위한. 왜냐면은 3월 초에 이란에다가 평화 제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고, 어제 TV조선에서 연락이 와서 그랬는데 코멘트를 저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란하고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를 갖다가 재배치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도 뭐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 중동에서 큰 분쟁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당초 생각했던 이런 평화 협상은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태 전략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뭐 협력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대만을 상당히 강조하지만 대만을 위해 싸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콜비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콜비가 써준 걸 헤그세스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헤그세스는 국방장관이긴 하지만 사실 정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지금 정책 차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정 청문회까지는 마쳤으니까 그 콜비의 생각인데, 콜비의 생각은 중국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갖추고 포스처를 갖춘다는 거죠. 역량을. 그렇지만 대만에 중국이 만약에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중국과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또는 주일미군은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 완전히 확보가 돼 있어요. 주일미군은요,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 사태가 벌어져서 미국이 대만으로 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일본은 동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일본 방어가 아니라 지역 방어인 거죠. 근데 주한미군은 성격이 달라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에 저 뒤에다가 제가 했는데 합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주한미군을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유연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이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활용을 희망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시바가 간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요, 지금 우리나라도 충격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26%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뭐 언론 보니까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표한 거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미국의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순으로 쭉 정리하면서 퍼센테이지를 각각 발표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의 관세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다시 리셔플링해서 찾아봤거든요. 자, 미국하고 어떤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울까요? 아니에요. 영국이에요. 미국과 영국이 진짜 동맹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같이 싸우고, 영국 몇 퍼센트? 영국은 EU도 아니니까 10%.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이잖아요. 그리고 오코스에 뭐 캐나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 호주, 인태 지역에서의 최고 파트너는 호주예요. 호주 몇 퍼센트? 10%. 그 다음에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딜까요? 네,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 17%. 유럽 당연히 뭐 나토 파트너니까 가깝죠. 유럽 20%. 자,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본이 잘 받을 줄 알았어요.
일본 24%. 한국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참 문제인데 써놓은 건 25%로 써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명한 건 26%더라고요. 우리 26%. 물론 미국에서 거두는 흑자의 양도 있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요. 이거 일단 던져놓고 트럼프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 찾아와라 나를. 그래서 니들이 미국 정책에 협조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하면 내가 이거 깎아줄 것이다. 그 대전제 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에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배려는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 관세라는 것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이건 자기들의 동맹 파트너 순서가 이 관세로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아직 정상회담 안 했는데 이시바는 정상회담하고 제가 2월 말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 컨피던트했어요. 상당히 이번에 가서 이시바가 트럼프한테 정상회담을 잘했고 앞으로 미일 관계는 괜찮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안보부 장관이 3번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월치하고 회담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미일 간의 모든 문제는 잘 풀어갈 수 있다 했는데 한국보다 2%밖에 안 싸. 그게 제가 정상회담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을 세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의 힘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오늘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따가 후수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